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4강 국제경제학을 끝으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경제학이 포함된 어떤 시험에서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국제경제학이 대략 15%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25% 혹은 30%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한 2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나뉩니다. 국제무역론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과정, 관세 등이 다루어지고 국제금융론은 환율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를 이루고 있고 그만큼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그래서인지 특히 이 국제경제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과목에 그다지 재미를 느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놓으면 배경지식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비교우위론부터 배워볼 텐데 이 비교우위론과 그리고 좀 이따가 배울 환율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테셋이든 매경 테스트든 공무원이든 혹은 공기업이든 회계사든 어느 시험이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어렵게 강의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학습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 생각에 매회 출제가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교 우위론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제시된 이론인데 여기 밑에 보면 기존의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을 한계를 극복하여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론이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우위론이 뭔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그리고 비교 우위론에 대해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A국이 있고 B국이 있고 이 두 국가가 있죠. 이 두 국가에서 현재 X제와 Y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네모칸 안에 지금 숫자가 보입니다. 이건 이제 X제, Y제처럼 각 재화들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즉 필요한 노동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상 노동자 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A국에서 X제 하나를 생산하려면 노동자 1명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B국에서 Y제 하나를 생산하려면 노동자 4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표에 따라서는 이걸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생산량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량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고 우선은 이걸 노동자 수라고 가정하고 먼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우위론에서는 이 아래에 보시면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하고 있고 자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위론이라는 것은 생산에 있어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그 제품에 특화하여서 생산하고 상대국과 교환한다는 이론인데요. A국에서 X제를 생산하는데 이제 노동자 1명만 있으면 되는데 B국에서는 2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국에서 Y제 생산하는데 노동자 1명이 필요한데 반해 B국에서는 4명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X제든 Y제든 어떤 재화를 생산하든지 전부 A국에서 생산하는 게 항상 유리하죠. 이러면 A국 입장에서 굳이 B국과 무역 거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이 숫자가 바뀌어서 A국에서 Y제를 생산하는데 노동자 4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B국에서는 1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된다면 B는 이제 Y제를 생산하는데 A국보다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국이 Y제를 생산하고 A국은 그대로
x제를 특화하여 생산하여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x제와 y제를 교환하면 이득이 되겠지만 처음처럼 이런 경우에는 A국이 모든 상품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절대 우위론이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극복한 게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비교 우위론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산비가 낮은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경우 아니면 그 생산비를 그냥 기회비용이라고도 풀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고요. 일단 이 A국부터 보겠습니다. A국이 X제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 한 명이 필요한데 만약 이걸 이제 Y제를 생산할 때도 노동자 한 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X제 한 개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Y제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X제 한 개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비용을 두고 이제 그냥 Y제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냥 기회비용이 아니라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비국의 경우를 보면 X제 하나를 생산하는데 노동자가 이제 2명이 필요한데 이 2명을 이제 Y제 생산에 활용한다면 Y제를 몇 개 생산할 수 있을까요? 보면 Y제를 생산하려면 이제 노동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2명만 활용했을 때는 1개조차도 생산할 수 없을 겁니다. 수치로 따지자면 0.5개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0.5개. 따라서 이제 비국 같은 경우에는 X제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기회비용이 Y제 0.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A국과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B국이 이제 X제를 생산할 때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비교 우위론으로 보면 X제 생산에는 B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제 생산에 특화하는 게 이제 A국보다 B국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절대 우위론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우위론에서는 어찌됐든 A국이 전부 다 생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노동자 수가 더 적기 때문에 A국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비교 우위론에서는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Y제도 한번 살펴보면 A국 같은 경우에는 Y제 하나에 드는 비용이 X제 한 개인데 비용이 X제 한 개인데 B국 같은 경우에는 Y제 하나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제 X제 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Y제 생산할 때 이제 노동자 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X제를 생산할 때는 그 4명으로 2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X제 2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Y제 생산에 드는 비용은 X제 2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Y제 같은 경우에는 A국이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이 이제 B국보다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맞춰보는 것보다는 그냥 비용을 따질 때 이제 상대 재화에서 필요한 노동자 수를 분모로 가져와서 수치로 산정하여 그렇게 비교하는 것이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B국 같은 경우에 이제 X제의 기회비용을 한번 고려해야 된다고 했을 때 상대 재화, 그러니까 Y제죠. Y제에서의 노동자 수를
x제의 여기 분모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계산하면 0.5가 되죠. 0.5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y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0.5고 y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제와 이 x제의 노동자 수를 여기 y제 분모로 가져와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까처럼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계산할 때는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하나 해석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노동자 수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제와의 분모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수치로 바로 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B국은 방금도 0.5가 나온다고 했죠. X제 생산할 때 0.5, 그러니까 Y제 단위로 했을 때 0.5개, A국은 1개,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도 A국은 1개, B국은 Y제 생산할 때 X제 2개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X제 같은 경우에는 B국이 그리고 Y제 같은 경우에는 A국이 이렇게 생산을 해서 A국의 수출제는 이제 Y제가 되는 것이고 B국의 수출제는 X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X제를 볼 때 이제 A국에서는 1이 되고 B국에서는 2분의 1, 즉 0.5가 되는데, 이러한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무역이 발생할까요?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서 형성되는 국제 상대 가격이 이 0.5와 그리고 1 사이에 존재해야만 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상대 가격이죠. 이게 세계 상대 가격입니다. 이 상대 가격이 2분의 1, 즉 0.5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가격이 0.3에서 형성되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비국가 입장에서는 국내보다 국제 가격이 더 저렴한데 굳이 해외에 팔 유인이 없겠죠.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뭐하러 이제 해외에 팔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A국이든 B국이든 둘 다 이제 저렴한 국제 상대 가격 하에서 수입만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 가격이 1보다 높은 수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1보다 높은 수준 2가 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국제 상대 가격이 2라고 했을 때는 A국이든 B국이든 두 국가 모두가 느끼기에 해외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둘 다 수출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역이 발생하지 않겠죠. 무역이라는 건 누군가는 수입을 하고 누군가는 수출을 해야 이제 성립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1 사이에 이제 상대 가격이 존재해야 한다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상대 가격이 0.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국의 입장에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하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A국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X제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수입해오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 X제의 상대 가격이 2분의 1과 그리고 1 사이에 존재한다면 A국은 수입을 하고
B국은 수출함으로써 XJ의 무역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XJ를 교역하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YJ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 원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노동량과 그리고 생산량 이거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박스 안의 숫자들이 이제 노동량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만약 이게 노동량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국에서는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가 1개. 이제 노동자 수가 아닙니다. 제품의 수입니다. 제품의 수 1개. 그리고 YJ 1개. 또 B국에서는 이제 1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XJ의 개수가 2개. 그리고 YJ의 개수가 4개.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좀 반대로 이제 절대 우위론으로 따져보면은 B국이 모든 재화를 생산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A국이든 B국이든 둘 다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1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B국이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B국이 모든 재화에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무역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우위론으로 활용한다면 이제 양국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Q라고 헷갈리지 않게 Q라고 적겠습니다. 이제 B국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제 XJ가 아니라 YJ의 비교 우위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XJ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이제 2개를 생산하는데 YJ는 1시간에 4개를 생산하잖아요. 동일하게 1시간이라는 이제 시간을 들여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XJ를 2개 생산한다면 YJ를 4개나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YJ를 생산한다면 XJ는 2개만 포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럼 기회비용으로 보자면 XJ의 경우에는 기회비용입니다. 2가 되고 YJ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됩니다. 아까와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XJ2라는 숫자를 분모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자로 가져와서 XJ는 2분의 4가 되고 YJ 같은 경우에는 4분의 2가 됩니다. 약분하면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제 숫자들이 투입되는 노동량이나 혹은 노동시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숫자만 그냥 딱 보고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간혹 아까 같은 이제 아까운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설명하는 도중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상품이라고도 하고 제품이라고도 하고 막 혼동해서 쓰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동일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면서 상품과 제품을 계속 혼동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회계학에서는 이게 상품과 제품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어서 제가 상품을 생산했다고 표현하는 점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생산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제가 혹시나 좀 말실수를 할까봐
그냥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비교의론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기회비용, 그러니까 생산비가 더 낮느냐, 또한 이 네모 안에 이 숫자들이 노동을 의미하는 건지 혹은 생산량을 의미하는 건지 구분을 잘 해주시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시어 올린 정리인데, 이전에 비교의론에서는 이제 노동 생산성이 핵심이었고 오로지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라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울 핵시어 올린 이론은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이라는 요소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핵시어 올린의 특성을 보면 이국, 두 나라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재화입니다. 이건 아까 비교우위론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두 개의 국가, A국과 B국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X제와 Y제, 두 개의 재화를 대상으로 했죠. 하지만 비교우위론에서는 노동만이, 그러니까 이제 1요소를 가정했는데, 여기서는 노동과 자본, 즉 2요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시어 올린 이론은 이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각 나라마다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노동 풍부국과 자본 풍부국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노동 풍부국은 노동 집약제에, 그리고 자본 풍부국은 자본 집약제를 위주로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한다면 지금 노동 집약제를 X제라고 하고 자본 집약제는 Y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노동 풍부국부터 보면, 그래서 노동에 편향된 이런 모양의 좀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질 것이고, 자본 풍부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 집약제에 이렇게 노동 풍부국과는 좀 다르게 이런 모양의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는데, 즉 핵시어 올린 정리에 따르면 각 국가마다 요소 부존량에 따라 편향되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지고, 해당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특화하여서 생산한다는 것인데요. 비교우위론에서는 이제 노동 생산성이 상이하여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비교우위가 발생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본다면, 핵시어 올린 정리에서는 그것보다 각 국가의 요소 부존량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비교우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우위론과는 다르게 핵시어 올린 모형에서는 양국의 생산함수가 이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데요. 이 두 나라가 각각 원래 이 점과 이 점에서 생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점에서 생산할 수 없겠냐고도 물어보실 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이게 무역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 그려버리면 이제 무역 과정을 설명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무역이 시작되는지 알아야 하니까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고 모형을 설정하고요. 지금 노동 풍부국에서의 국내 가격비는 이렇게 완만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자본 풍부국에서는 이렇게 가파른 형태의 가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비교우위론에서 설명드리기를 국제 가격 수준이 노동 풍부국의 상대 가격 수준 혹은 생산비, 기회비용 다 똑같은 말인데, 이 상대 가격 수준이 자본 풍부국의 상대 가격 수준과의
사이에서 사이에 이제 국제 가격 수준이 존재한다면 양국 간의 무역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자본 풍부국의 상대 가격과의 그 가격선과의 사이 기울기가 대략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가격 상대 가격이 정해진다면 이를테면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각 국가마다 생산 가능 곡선과 접하게 그려본다면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렇게 균형이 형성이 될 텐데 노동 풍부국에서는 균형이 여기서 형성될 테고 자본 풍부국에서는 상대 생산 가능 곡선과 국제 상대 가격이 이 점에서 접할 것입니다. 이걸 2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하겠습니다. 즉 노동 풍부국에서는 국제 가격에 의해서 이제 XJ의 상대 가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상대 가격인데 지금 이렇게 더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그 XJ를 생산하게 되고, 왜냐하면 원래는 XJ를 여기서 생산했잖아요. 근데 국제 상대 가격이 바뀌고 나서 상승하고 나서 XJ는 이만큼 더 많이 생산하고, 반면에 자본 풍부국은 YJ를 더 많이 생산합니다. YJ를 원래 여기서 생산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요소 집약제에 각 국가마다 이제 요소 집약제에 더 특화하여서 더 많이 생산하게 되겠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가진 요소 부존량에 따라 어떤 생산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인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제 상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됨에 따라 이제 노동 풍부국은 무역 이전에는 여기서 생산했지만 무역 이후에는 여기 이 점에서 생산을 이제 하게 되고, 소비는 기존에는 이제 자급자족 경제였기 때문에 무역 이전이니까 생산과 소비를 모두 여기서 이제 이루곤 있었는데, 이제 무역 이후에는 이 점에서 영어 2가 아닙니다. 여기 점에서 이제 소비를 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높은 여기 무차별 곡선, 이 기존보다 더 높은 점에서 후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이후에는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자 지금 수평선 보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XJ를 수출합니다. 수출하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YJ는 수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다 지우고 다시 그릴까요? 다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국내에서 받아들이는 상대 가격이 변함으로써 무역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노동 풍부국에서는 기존에 노동 풍부국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기존에 여기서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상대 가격이 아까처럼 더 가파르게 XJ의 상대 가격이 이제 더 높아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생산점에서도 이 가격선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가팔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비점이 변하게 되는데 이걸 두고 이제 교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환의 이익. 기존의 무차별 곡선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점에서 이제 후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후생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교환의 이익으로 교환의 이익이라는 용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가격 선을 아까처럼 생산 가능 곡선과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요소 집약제에 특화하여 생산할 때는 생산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소비점은 여기서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이 점에서 이 균형에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두고는 특화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교환의 이익과 특화의 이익, 이것을 두고 이제 무역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론의 경우에는 국제 상대 가격에 따라 이제 하나의 상품만 완전하게 특화하여 국내 모든 상품을 예를 들어서 XJ에만 생산하거나 YJ에만 생산하고 그랬었는데, 그에 비해서 헥셔 올린 정리에서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XJ 기존보다 더 많이 특화하기는 하나 여전히 YJ도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국제 상대 가격이 변했다고 해서 노동 풍부국이 XJ 생산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자본 풍부국이 YJ, 즉 자본 집약제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노동 풍부국에서도 일부는 자본제에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헥셔 올린 이론은 불완전 특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 우위로는 완전 특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헥셔 올린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헥셔 올린 정리 이외에 스톨퍼-세무엘슨 정리, 그리고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 립친스키 정리를 볼 텐데, 우선 먼저 스톨퍼-세무엘슨 정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그 요소의 생산 요소죠. 요소의 실질 보수는 증가하고 다른 요소의 보수는 하락한다. 이 현상을 두고 이제 스톨퍼-세무엘슨 정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가 노동집약제이고 Y제가 자본집약제라고 했을 때, 만약 X제 노동집약제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노동의 실질 보수인 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자본의 실질 보수인 임대료는 감소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국가 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양국의 요소 가격이 동일해진다는 현상인데, 아무리 생산 요소들이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한다고 해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막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동할 수가 없죠. 현실적인 제약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산 요소가 직접적으로 막 이동하지 않더라도 재화가 대신 이동함으로써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던 요소들의 가격이 결과적으로 동일해진다는 그런 이론이 바로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립친스키 정리는 한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이제 그 생산 요소를 사용하는 그런 집약제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생산 요소의 집약제는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본 부족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 집약제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에 노동을 활용하는 노동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가지 이론들은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궁핍화 성장이라는 것은 용어 그대로 제가 풀이를 해보자면 경제가 분명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궁핍해진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교육 조건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 조건이 뭐냐면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제를 가지고 상대 국가에 타국에 수출도 하고 반대로 상대 국가에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무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이 있을 테고 상대 국가로부터 수입을 함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돈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품을 상대 국가에 수출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수입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이 교역 조건 이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1이고 상대국의 수출 가격이 1일 때, 물론 여기서는 이제 환율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편의상 동일한 가격이라고 가정하겠고, 환율은 조금만 있다가 다시 배울 거니까요. 아무튼 이 똑같은 가격, 이게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제 한 단위와 수입제 한 단위를 동일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입제 가격이 그대로인데 수출제의 가격이 2로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수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입제는 이제 2개를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제가 수입제의 가격의 2배니까. 그래서 이 상대 가격, 교환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핍화 성장의 정의를 보시면 궁핍화 성장이라는 것은 교역 조건의 악화로 인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후생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을 가지고 있는 한 국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X제는 이제 아까처럼 노동 집약제라고 하겠고, Y제는 자본 집약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는 생산에서 X제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면에 수직축인 이제 Y제는 수입제라고, 해외에서 생산돼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수입제라고 하겠고, 만약 이 생산 가능 곡선에서 국내에서 다시 그려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접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좀 띄어서 그렸는데, 자, 만약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띄어지게 그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이만큼은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만큼은 수입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만약 이 국가에서 노동 편향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많은 X제를, 그러니까 수출제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가격은 이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생산을 이제 공급을 더 늘리게 되니까 가격은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하게 되는 이 XJ의 생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여서 이렇게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수출제의 가격, XJ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교역 조건은 악화될 것입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변하게 되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소비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기존의 이 무차별 곡선보다 더 안쪽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후생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핍화 성장을 성립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렇게 생산을 늘린다고 해서 교역 조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립하기 위한 가정을 몇 개 보자면, 먼저 세계 시장에서 이제 한 국가의 수요나 공급이 세계 시장의 가격에 이제 영향을 주는 대국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국이라는 말은 무조건 선진국이거나 국가의 경제 규모가 뭐 절대적이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우위를 가지는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그것을 두고 대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규모는 작지만 석유가 가지는 그런 세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석유 부문에 있어서는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공급의 변화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제가 그렸듯이 설명을 했듯이 생산을 늘림으로써 상대 가격의 기울기가 완만해졌잖아요. 이것은 해당 국가가 이제 그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소국의 경우에는 아무리 생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궁핍화 성장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점에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만약 이 국가가 노동 편향적인 성장을 계속 이루고 있다면 이렇게 되고 아무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은 이런 가격선을 나타내게 되겠고, 그렇다면 소비는 이 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후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소국이 되겠죠. 대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제 위주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X제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으니 따로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제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국가가 생산을 늘렸을 때 수출제의 가격이 충분하게 많이 하락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교역 조건이 확실하게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역 조건이 아까처럼 1분의 2였는데 이게 뭐 1분의 0.3 이렇게 하락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니라 뭐 1.99 이렇게 하락해봤자 교역 조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출제 가격이 크게 떨어지려면 수출제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공급이 내려가봤자 가격이 A에서
B만큼 하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만약 이렇게 비탄력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똑같이 공급을 늘렸는데도 더 많이 가격 폭이 훨씬 더 하락폭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립 조건 중에서 수출제의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확 떨어지면 이제 수출제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농산물과 같은 필수재를 사료로 들면서 궁핍화 성장에 관한 문제를 간혹 출제하곤 합니다. 다음은 관세인데, 이 관세는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도 상호 간에 수출입되는 그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촉발되었었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것은 무역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과하면 세계 무역 규모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는 대표적인 무역 장벽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는 반드시 무역 분쟁에만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관세가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국제 가격에서 거래되는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아버리면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산업의 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렇게 국내로 수입되는 상품들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관세라고 한다면 보통은 수입 관세를 의미합니다. 현실에서 수출 관세는 찾아보기는 거의 힘들고, 그래서 보통 시험에서도 수입 관세에 대해서만 나오고, 따라서 저희도 수입 관세에 대해서만 배워볼 텐데, 작년 여름에 7월에 있었던 그 매경 테스트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수출 관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매경 테스트는 살면서 처음 쳐봤는데, 그 문제를 보고 매경 테스트는 참 희한하게 수출 관세도 물어보네 싶었습니다. 물론 정답은 맞췄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꼭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더라고요. 이제껏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사실 그 문제를 보면서 살짝 치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어느 교재에서도 수출 관세에 관한 그런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냥 수입 관세를 떠올려서 수출 관세도 응용해서 풀라는 의도였는지, 사실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매경은 처음 쳐봤는데, 예전에 제가 테스트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런 것도 나왔구나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수입 관세에 대해서만 배워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관세 효과는 소국과 대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 소국 유형입니다. 소국.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밑에 이 가격선이 바로 국제 가격 수준입니다. 원래 폐쇄 경제에서는 국내 공급 곡선과 국내 수요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 지금 이 가격에서 상품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공급자들은 공급 곡선을 따라서 이 점에서 생산을 할 테고,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에 따라서 이 점에서 수요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자들은 이만큼밖에 공급하지 않는데 소비자들은 이만큼 수요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이 삼각형이 되겠고요. 반면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이 부분, 이 작은 삼각형 부분,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수입 물품에 대해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큼 수입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이렇게 잠시만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이렇게 상승함으로써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죠. 공급자는 공급 곡선에 따라 이제 이만큼 공급을 이만큼 늘리죠. 그리고 소비자들 여기네요.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에 따라 소비를 이렇게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량도 아까보다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효과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 여기를 A, B, C, D 라고 각 면적을 구분 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적 효과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를 이만큼 부과함으로써 기존에는 이만큼의 삼각형이었는데 이제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이 A 크기만큼, 이 A 면적, 이 크기만큼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도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소비자 잉여도 줄어들게 되겠죠. 가격이 이렇게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는 이 크기만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A, B, C, D의 면적이 전부 소비자 잉여에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부 수입이 있습니다. 정부 수입. 정부 수입 이게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고 난 후에는 이제 여기 제가 그린 이 크기만큼 이제 수입을 하게 될 텐데 관세는 이만큼 올랐잖아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관세 부과로 인한 정부의 조세 수입, 정부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A, B, C, D에서 사라진 A, B, C, D에서 A는 생산자 잉여로 이전되었고 그리고 C는 정부 수입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잉여에서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이전이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전되지 않고 이렇게 B와 D처럼 아무에게도 이전되지 않고 그냥 공중분해 되어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후생 손실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순손실, 자중손실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용어들은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소국에서의 모형을 한번 본 것이고요. 다음 장에서 대국에서의 관세 부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소국처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그 경로에서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국은 소국과는 다르게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에 궁핍화 성장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국입니다. 소국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국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만약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을 때
국내에서 그 물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물건의 가격이 오를 텐데 소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수요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국에서의 수요는 세계 시장 수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요를 줄이면 국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국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국제 가격 하에서 이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의 수요량 그리고 원래 공급량이 여기서, 원래 수요량이 여기서 형성이 되었었는데 관세 부과로 세계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결국에는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어 국내에서는 이 정도의 이 가격 수준에서 형성이 되니까 공급량은 이만큼 늘어나게 되고 수요량은 이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국의 경우에도 소국처럼 경제적 효과를 한번 분석해봐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공급량이 원래 이 수준에서 이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면적을 각 면적마다 제 알파벳으로 보여드리자면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가 인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원래는 이 정도의 생산자 잉여를 누리고 있었는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A만큼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도 봐야겠죠. 소비자 잉여도 소국처럼 A, B, C, D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뻔한 얘기지만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정부 수입입니다. 관세 수입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국제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세의 크기는 이게 조세의 크기가 되겠고, 그렇죠? 국제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관세를 부과해서 여기까지 올린 거니까 이게 조세, 이건 아닙니다. 이게 조세의 크기가 되겠고, 수입량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C와 E, 이 두 개를 더한 면적이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후생이 아까 전에 이제 소국의 경우에서처럼 단지 B 플러스 D만큼 감소한 채로 마무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E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사회적 후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계 수요가 줄어들 때 국제 가격이 많이 하락할수록 E의 크기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만약 여기만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조세는 이만큼 부과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더 많은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이제 정부의 조세 수입이 더 높아지는데, 이건 아까 교역 조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수입품이잖아요. 수입품의 가격인데, 아까 전에 교역 조건을 보자면 교역 조건은 수입제의 가격에서 가격분의 수출제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교역 조건이. 근데 수입제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러면 교역 조건은
개선되겠죠. 교육 조건은 개선되는데 이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이의 크기가 그 교육 조건과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다 지우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게 원래 상태에서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관세를 이만큼 부과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기존에 있던 가격만큼 다시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기존에 있던 가격만큼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기존의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기존의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걸 두고 매칠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가격이 엄청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는데 이 상태에서 관세를 부과했는데 기존에 있던 가격에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면 국내 공급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원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의도가 뭐냐면 가격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해외에서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판다면 경쟁력이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을 더 높여서 판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는데,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이렇게 기존 가격보다 낮아버리면 이러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관세를 부과해도 원래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국내 산업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테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국제무역론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다음은 국제금융론으로 넘어갈 텐데, 가장 먼저 환율입니다. 이 환율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경제학을 배우지 않아도 저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볼 만큼 아주 익숙한 거시경제 변수죠. 특히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율이라는 요소가 정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우선 환율의 정의를 보면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명목 환율입니다. 그냥 단순히 화폐의 교환 비율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표시되는 환율은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강의를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환율이라고 검색해보면 1818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환율 정보가 나오는데, 물론 1달러 기준이죠. 그러니까 1달러라는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화폐를 1318원만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모의 이 PF는 달러, 그러니까 1달러. 이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분자에 있는 P, 이것은 우리나라 원화 1318원, 이렇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목 환율은 1318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환율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응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정한 상품, 예를 들어 XJ라고 해볼게요. XJ. 이 XJ가 4,600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4,600원 600원인데 이걸 미국 달러로 표시하면 얼마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 P 자국 화폐로 표시한 금액이죠.
4,600원. 이것을 미국 달러와의 교환 비율, 즉 환율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금액은 얼마가 되죠? 이 XZ는 달러로 표시했을 때 4.6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외국 화폐 금액으로 나타낸 자국 상품의 가격인데, 그러니까 자국 상품을 외국 화폐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외국 화폐를 달러로 사용했고요. 반대로 이 외국의 상품을 우리나라 화폐 금액으로도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여기 잘못 적었는데 이거 P가 아니라 PF입니다. 달러니까요. 자, 여기서 미국에서 만약 미국에서 YZ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달러라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환율이 현재 1,200원이라면 1,200원 그리고 5달러 이렇게 된다면 이 가격은 얼마가 되죠? 6,000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상품의 가격입니다. 즉 외국 상품을 우리나라의 화폐 금액으로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럼 다음은 이 명목 환율이 아니라 실질 환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건 단순히 화폐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기호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임의로 설정한 기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분자에 있는 E 곱하기 PF, 아까 전에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상품의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값이죠. 이거는 PF. 그리고 아래는 이제 그냥 P입니다. 아까 전에 4,600원이라고 한 것처럼 그냥 P, 자국 화폐로 표시한 자국 상품의 가격입니다. 만약 자국 화폐, 외국 상품 등 이런 용어들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자국은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외국은 미국이라고 설정해놓고 해석하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여러분의 학습 방향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 환율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각각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중에 빅맥 지수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지만 이처럼 물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 환율이 일정한 값, 예를 들어 1 이런 식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이고 지우고 해볼게요. 환율이 1,200원이고 그리고 XJ의 미국 내 달러로 4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똑같은 XJ라는 상품이 우리나라에서는 4,2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상품의 가격이 4,800원이잖아요. 4,800원인데 우리나라는 이 똑같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는 4,200원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죠. 훨씬 더는 아니고 어쨌든 저렴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XJ 한 단위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14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더 저렴하면, 즉 실질 환율이 1보다 크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순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증가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오르면 원화의 평가 절하로 인하여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건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환율이 올라도 순수출이 감소하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순수출이 증가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셜러너 조건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고 성립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죠. 마셜러너 조건이 뭐냐면 원화 가치의 그러니까 평가절하가 이제 순수출의 증가, 즉 경상수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두고 마셜러너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국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외국의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합이 1보다 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제와 수출제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환율 상승의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셜러너 조건이 성립한다면 이렇게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 수입은 감소하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비단 상품 수지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지에서도 이제 해외여행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이전보다 더 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겠죠.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국내로 여행하는 외국인들은 증가하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에도 흑자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오르는 게 모든 측면에서 전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른 만큼이나 우리나라 외채 부담도 덩달아 증대될 테니까요. 기존에 1달러당 1,000원이었을 때는 1달러에 1,000원만 상환하면 됐지만, 환율이 1,200원으로 오르면 1달러당 1,200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니 아무래도 환율이 오를수록 빚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환율 하락은 환율 상승과 반대의 효과니까 이건 부연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고, 환율에 따라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환율이 무엇이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직까지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의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원리도 존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말고도 환율을 결정하는 모형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구매력 평가설이고 하나는 이자율 평가설인데, 이것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은 양국의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구매력 평가설인 것입니다. 결국 양국의 물가 수준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먼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보자면 여기 소문자 2는 명목 환율 수준이고 우변에서 이제 분자 P는 국내 물가 수준, 그리고 분모의 PF는 외국의 물가 수준입니다. 이 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 XJ라는 이 상품이 있는데 만약 국내에서는 이게 1200원 그리고 미국에서는 1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면 바로 명목 환율은 12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로 나타낸 환율 수준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럼 만약 여기서 우리나라 물가 XJ에 대한 가격은 여전히 1200원인데 미국에서는 이 물건의 가격이 2달러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화폐가 가지는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XJ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환율이 600원으로 변동합니다. 600원. 즉, 달러에 대한 원화의 상대적인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전부 양국의 물가 수준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 수준이 아니라 환율의 변화율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가설입니다. 좌변에 보시면 2분의 델타 E는 환율의 변화율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것은 국내의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죠. 이것은 외국의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즉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국내 물가 상승률과 외국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만큼 환율이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4%,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환율은 2% 상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제 덧셈 뺄셈이라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데 이 의미들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환율의 변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이게 구매력 평가설을 나타내는 특징이자 한계점으로도 지목되는데 먼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하나의 가격으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사실 이런 특징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무역 장벽이 존재하게 된다면 관세나 수송비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고 해외에서의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과정에서 여러 갖가지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가격들이 이렇게 또 바뀌기 마련인데 그렇게 된다면 환율 또한 이런 단순한 국내와 국외에서의 물가 수준에 의해서만 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한계점으로 지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재화가 교역되는 재화인데 현실에서는 비교역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좀 구매력 평가설을 나타내는 특성이자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한계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장에서 저희가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 모두 아주 오래된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이게 20년도 더 넘은 문제들이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면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1번 일물일가의 법칙을 국가가 적용한 것이다. 이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매력 평가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성이었죠. 그리고 실질 환율이 일정한 값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가 수준의 변화에 따라 이제 환율도 변화하기 때문에 실질 환율은 항상 1이 됩니다. 실질 환율을 보면 이제 이 수식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본다면 항상 실질 환율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3번, 비교역제가 존재할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문항도 옳은 문항이죠. 4번,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거는 구매력 평가설이 아니라 좀 이따가 배울 이자율 평가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건 잠시 후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건 구매력 평가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 무역 장벽이 심할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이전 페이지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한계점으로 무역 장벽이 존재하지 않아야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구매력 평가설의 그 한계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한국과 미국의 내년 예상 물가 상승률을 각각 4% 그리고 6%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따로 보지 않아도 내년 물가 상승률,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글자만 보더라도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자면 이제 현재 환율은 1,200원, 달러당 1,200원이죠. 이것이 이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이 적용된다면 내년도 환율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를 묻고 있네요.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공식을 떠올려 보자면, 자, 지금 4%, 6%죠. 여기서 보자면 이게 4%고 외국 물가 상승률이 6%. 그러면 환율의 변화율은 앞으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현재보다 2% 낮아질 것이라고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당 1,200원이기 때문에 2% 하락할 것이니까 마이너스 24원. 그럼 여기서 1,200원에서 마이너스 24원을 빼준다면 정답은 뭐가 되죠? 1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빅맥 지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 수능 비문학에서 접해봤든지 아니면 피셋이나 NCS에서 접해봤든지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상식의 영역으로도 다뤄지고 있고, 이런 빅맥 지수는 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매년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인 빅맥의 그 국가 간 가격 차이를 조사하여서 이걸 가지고 구매력 평가설에 근거한 환율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걸 두고 이제 빅맥 지수라고 합니다. 빅맥은 어느 국가에서든지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상품 하나를 가지고 각 국가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아래에 보이는 이 표를 가지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빅맥 지수는 이게 꼭 경제학 공부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접할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테셋이나 매경 테스트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배경 지식으로도 알아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국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해당 국가에서 쓰이는 화폐가 이렇게 자국 화폐 표시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74달러가 되겠고, 한국에서는 이 빅맥의 가격이 4,5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빅맥 가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조사 당시에 그 가격을 의미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지금 당장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이 얼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저희들은 강의용으로 5.74달러, 우리나라에서는 4,5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4,500원, 그리고 여기 옆에는 오른쪽에는 3.8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4,500원을 달러로 바꿔서 표시했을 때 얼마가 되겠는가에 대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환율이, 이거 뒤에는 지저분하니까 빼고 1118원인데 과거 자료라고 했죠. 이 4,500원에서 1180원을 나누게 된다면 달러로 빅맥은 3.81달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아까 배웠던 구매력 평가서를 활용해서 환율을 도출하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PPP 환율이 바로 그 값인데요. 자, PPP가 이제 구매력 평가서를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구매력 평가서로 보면 환율은 이렇게 자국 물가 수준에서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자면 빅맥 가격은 얼마죠? 4,500원. 그리고 나누기 외국의 물가 얼마죠? 5.74달러. 이건 동일한 재화로, 빅맥이라는 동일한 재화로 산정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략 783.97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하면 784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PPP 환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구매력 평가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양국의 물가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 PPP로는 784원이 나와야 되는데 환율이, 근데 실제로는 118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돈으로 1달러를 얻기 위해서 784원, 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784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1180원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하락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스위스의 경우에는 PPP 환율이 실제 환율보다 오히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스위스의 화폐가 달러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아까와 같은 이 같은 계산 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값을 손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저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이제 실제 환율분의 PPP 환율에서 1을 빼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위스로 보면 PPP 환율 분의 실제 환율 값을 구하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14.0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은 스위스 화폐 가치가 달러에 비해 14%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6%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빅맥 지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자율 평가설입니다. 구매력 평가설은 이제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으로 두고 그렇게 설명한 반면에, 이자율 평가설은 자본 이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핵심입니다.
국제자본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수익률을 쫓아서 이동을 하기 마련인데요. 낮은 수익률의 국가에서 높은 수익률의 국가로 국제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균형을 달성하게 되는 점에서 이제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울 때 국가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 아래 보시면 이게 구매력 평가설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평가설을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좌변의 2분의 델타 E는 환율 변동률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변의 첫 번째는 R, 국내 이자율, 국내 수익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RF는 해외 이자율 혹은 해외 수익률. 이것도 구매력 평가설과 마찬가지로 계산은 매우 쉽습니다. 계산은 쉽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런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테셋에서는 이제 상황 판단, 응용 판단 그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또한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 학습도 꼼꼼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식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는 다음 장에서 이 식을 활용한 걸 이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자율 평가설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것들이 동시에 한계점으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우선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 구매력 평가설과 마찬가지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거래 비용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수익률에 따라서만 환율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식들이 양변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국에서 만약 자본 통제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의 통제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고,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쫓아서 국가 간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이자율 평가설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문제는 2015년 CPA에서 가져온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20년 전 행시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 시험들에서는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 테스트에서는 혹은 매경 테스트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의 1년 만기 수익률, 그냥 이런 거는 뭐 국채, 뭐 만기 이런 단어들은 다 안 보셔도 되고, 그냥 국내 수익률 혹은 국내 이자율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고, 그리고 한국은 3%고 미국은 1%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변동을 묻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이자율 평가설에 의하면 양변이 일치해야 하니까, 자, 여기서 한국은 3%, 그리고 미국은 1%. 그럼 환율 변동률은 얼마죠? 단순한 사칙연산이죠. 2%인데, 그러면 환율은 앞으로 2%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죠? 원화가치 상승이라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화가치는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2% 하락.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수익률은
6%, 미국은 3%이다. 이때 신용 위험이 없다면 A는 이제 환율이 어떻게 변하리라고 예상하겠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있죠. 그러면 6% 마이너스 미국의 수익률 3% 하면 당연히 환율 변동률은 3%가 나옵니다. 단순한 덧셈 뺄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틀리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3%, 환율이 3% 올랐기 때문에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이 원화가 달러에 비해라는 말이 나온다면 평가 절상을 묻고 있는지 평가 절하를 묻고 있는지. 근데 3%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원화는 평가 절하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중에서 그러면 평가 절상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 둘 중에서 3% 이상 평가 절하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마지막으로 국제수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국제수지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다른 국가, 즉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국제수지고요. 근데 교재에 따라서는 이게 한 국가 외국 사이에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의 경제적 거래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둘 다 맞는 말이고 결국의 핵심은 그냥 국내와 외국과의 거래가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제가 국제수지 종류를 각각 표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들의 그 국제경제학 칠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번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금융개정, 오차 및 누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수지라고 해서 반드시 그냥 반도체를 수출하고 밀을 수입하고 이런 상품만의 무역 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국제수지는 사실 외국과의 모든 거래를 포괄하는 그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수지, 자본금융개정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오차 부분이라면 이 오차 및 누락에 산입됩니다.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상품수지에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볼펜, 신발 등 일반적인 상품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품의 수출과 그리고 수입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상품수지입니다. 여기 상품수지에 기록되는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는데, 만약 이런 물품들이 수출되는 것이라면 이런 물품들을 수출하는 것이 만약에 수입보다 더 많아진다면 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적자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수지인데, 서비스도 통신이나 금융 등과 같은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의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외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서비스도 상품 수지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지불하여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그런 크기가,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외국에 지불하여 드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서비스 수지는 흑자가 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적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원 소득 수지인데, 이건 벌어들인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해서 버는 소득도 있을 테고, 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도 있을 테죠. 즉 실제로 근로를 해서 벌어들이는 임금, 그리고 투자로 벌어들이는 이자, 배당 등과 같은 이러한 소득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것과 비교를 하여 흑자와 적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경상수지의 마지막은 이전소득수지인데, 이것도 방금 전에 배운 본원소득수지와 같은 똑같은 소득수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본원소득수지는 특정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는 반면에, 이전소득수지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제공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가 없이 제공되는 송금이나 구호 물품, 이렇게 무상 원조라고 나와 있죠. 즉 이전 소득 수지는 무상으로 제공받고 혹은 제공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다음에는 자본금융계정입니다. 자본금융계정에서의 첫 번째는 자본수지. 이 자본수지는 자본의 이전과 그리고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의미하는 항목입니다. 자산 소유권의 무상 이전, 거래 상대방의 자산 취득이나 처분 관련 현금 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 면제 등이 자본수지에 포함이 되고요. 금융계정에는 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 그리고 기타 투자 및 준비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투자는 그냥 주식이나 채권으로 투자를 하면서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두고 이제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증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한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것에 똑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차익을 얻을 목적,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증권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원래 차익을 목적으로 증권 투자를 했지만, 주식을 보유했지만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매우 높아서 해당 기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증권 투자라고 보지 않고 직접 투자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금융상품은 말 그대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로 인하여 그렇게 발생한 손익에 따라 자산 및 부채로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기타 투자 및 준비자산에서 기타 투자는 아까 위에서 언급한 투자 중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두고 기타 투자로 분류하고요. 준비자산의 증감액 중에서는 이제 비거래적 요인을 제외한 거래적 요인에 의한 변동분만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오차 및 누락은 아까 페이지 첫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차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계가 금융계정과 동일한 값이 아닐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이제 각 항목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해 놓은 이유는, 혹시나 어떤 계정에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암기하시라고 제가 다른 교재에서 한번 이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 텐데요. 한국의 경상수지에 기록되지 않는 항목은, 기록되지 않는 항목을 묻고 있죠. 여기 이 표에서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한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상수지라는 용어입니다. 경상수지에 포함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이제 주요 포인트죠. 왜냐하면 이번 문제를 보면 여기 중국인의 한국 내 관광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상수지에 포함되는지가 이제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1번부터 한번 보자면, 1번 문제, 한국에서 쌀을 수출한 것, 이건 아까 상품수지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상품수지, 이건 포함이 되고, 중국인의 한국 관광 지출, 만약 이 중국이라는 글자만 보고 한국에 포함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인의 한국 내 관광 지출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입니다. 여행을 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그래서 경상수지 중에서도 서비스 수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한국의 해외 빈국에 대한 원조가 뭐였죠? 아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는 것, 이게 뭐였죠? 바로 이전 소득 수지입니다. 그리고 4번, 이게 송금이라고 해서 단지 금융 서비스를 이용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경상수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노동자의 해외 근로소득, 우리나라 근로자가 이제 해외에서 일을 했는데 그 근로소득을 송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원 소득 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한국인의 해외 주식 취득,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금융계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계정이죠. 만약 이 주식을 취득했을 때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직접 투자이고, 그냥 단순히 주식을 통해서 돈만 벌어보겠다 해서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주식을 취득했으면 이건 증권 투자인데, 이렇든 저렇든 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경상수지가 아니라 자본금융계정에서 금융계정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다만 어떤 계정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문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 만약 이것보다 문제 난이도가 더 높게 출제된다면, 뭐 보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을 얼마에 수출했다, 배당으로 얼마를 벌었다, 이자를 얼마 지급했다, 뭐 미국에 얼마를 들여 공장을 설립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지고, 이때 경상수지는 총 얼마인가, 이렇게 더하고 빼는 식의 계산식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국제수지 각 항목을 잘 구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마지막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을 들여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강의를 제가 좀 많이 미흡하기도 했지만, 사실 강의를 만든 입장에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부디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도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하다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 경제인준비위원회라고 검색을 하셔서 여기 가입 후에 질문글을 남기시면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들 카페에서도 많은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셋이든 매경 테스트든 다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모두 원하는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냥 이제 마지막 강의를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